미국의 한명문 대학 강의실 국제관계 수업 시간. 중국인 유학생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국방 예산과 독자 기술을 갖춘 강국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하던 그 순간 한 한국인 유학생이 조용히 일어섭니다. 휴학 중 잠시 미국에 머물던 그는 사실 한국 역사와 군사력에 대해 무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념비 앞에서 느낀 어떤 감정, 그리고 자국에 대한 질문이 그를 바꿔놓았는데요. 일주일간 도서관에 박혀 한국의 국방기술, K무기체계, 징병제, 한미동맹의 역사까지 파고든 그는 놀랍도록 정리된 자료와 날카로운 논리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중국산 무기의 수출 대상, 실전 경험의 부재, 외국 기술 의존 문제를 차례로 짚어내고 한국이 나토 국가들의 무기를 수출하며 기술력과 신뢰를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죠. 결국 교실은 침묵에 잠기고 중국 유학생은 더 이상 논리를 이어갈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국가에 무관심하던 그 유학생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한 국적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한 청년의 자부심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5월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였죠. 워싱턴 D.C.에 있는 6.25 참전기념공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그냥 멍하니 행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뉴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인 저에게 이런 기념행사는 그냥 형식적인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국방부 외교자문관이라는 이유로 끌려온 거였어요. 민우야, 저기 봐.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장관과 보훈부 장관이 하얀 장갑을 끼고 기념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예쁜 사진 한 장 나오겠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른바 코리안 어브로드였죠.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여권에 적혀있는 국적 정도였죠. 때로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기념비에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벽면에 빼곡히 새겨져 있는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어 이름들 사이사이에 한국 이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병철, 이수연, 박정희.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카투사 KATUSA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었거든요. 카투사? 왜 미국 기념비에 한국인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지? 저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별 과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죠. 기념공원에서 아버지랑 청소 봉사 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말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지 5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중국인 유학생 천샤오린이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미국한테 빌붙어서 전쟁 미화하고 있네. 전쟁 장사하는 미국에 이용당한 거잖아. 비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내가 저런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한다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기념비를 다시 바라봤어요. 검은 벽면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묵묵히 기념비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에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사랑 그냥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천샤오린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한국전쟁이나 미얀동맹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죠. 2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을까요? K-파프? 삼성? 그것도 외국인들이 아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컴퓨터를 켜고 한국전쟁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카투사, 미얀동맹, 전후 부흥, 한강의 기적. 이 모든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내가 태어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기념공원에서 본 것, 그리고 천샤오린의 말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어요. 기념비 앞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있던 그 모습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시작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카투사가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활동하는 특별한 부대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수요일 오후 국제관계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리 피터 교수가 교실 앞에서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전쟁기업과 국가 정체성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는 칠판에 여러 나라 이름을 적고 있었어요. 각조는 특정 국가의 전쟁 기념 방식과 그것이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발표는 2주 후입니다. 오조는 한국 전쟁을 맡겠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조별 토론 시간이 되자 천샤오린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산업? 결국 미국 기술 베낀 거잖아. 한국이 스스로 뭔가 개발한 게 있어? 다른 조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거든요. 천샤오린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자체 기술로 모든 무기를 만들어. 한국은? 글쎄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기념공원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분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천샤오린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정식 공개 토론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데이터로 말하자. 그때 누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는지 보여줄게. 천샤오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받아주지. 리 피터 교수가 관심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군요. 정식으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이 무거웠어요. 방금 전 저는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천샤오린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중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대학 커뮤니티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이상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대체로 한국 유튜브 영상에 공격적인 댓글 남기기 너희 문화는 중국에서 왔다.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다. 한복, 김치, 한글 기원 등 문화는 중국 걸 베낀 거다. 일본 관련된 것도 많았어요. 독도, 역사 왜곡, 혐한 이런 게 난무하고 있었죠. 내가 한국에 대해 찾아보면 할수록 반대로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과 일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참 부지런하게도 사는구나.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기념공원에서 본 그 이름들,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평소 천사어린에 대한 저의 안 좋은 감정이 이 일을 더 부추겼어요. 그 친구의 평소 행동에 내심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천샤오린의 비웃음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한국은 정말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K9 자주포 K2전차 한국 방위산업.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한국의 무기들이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나라들에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규모도 대단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어요. 무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사들이고 개량하고 발전시키고 수출시키는 나라였어요. 오히려 중장갑 무기로는 전 세계 방산 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이었어요. 무기 수준도 달랐어요. 한국은 천궁부터 자주포 경공격기, 구축함까지 다양하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요 증가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중국이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무기는 서방의 표준이고 중국 무기는 마치 중국의 냉장고 같았어요. 싸지만 믿기 어려운 품질이다. 마치 자동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많이 팔리지만 비싸가 팔리지 못하는 중국산 자동차. 솔직히 중국산 자동차보다는 유럽산, 일본산, 한국산 자동차가 신뢰받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전 세계 무기를 구입한 나라들의 평판도 완전 상반됐어요. 한국은 작지만 정밀하고 서방도 믿고 쓰는 무기, 품질의 보증수표라는 기사가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중국 무기는 싸고 수량은 많지만 전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무기보다 영향력을 파는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군사기술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천샤오린과의 토론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한국에 대해서 진짜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무기에 대해 조금만 알아봐도 신뢰는 바닥이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매일 자료를 정리하면서 더 확신에 차게 되었어요. 중국은 정말 덩치만 크구나. 마치 그 중국인 유학생 친구 같았어요. 덩치만 크고 목소리만 큰 그 중국인 친구. 천샤오린과의 토론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주제는 너무 넓었거든요. 하지만 천샤오린의 말을 떠올리며 방향을 정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 기술만 베꼈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그 반대를 증명해야 했죠. 첫 번째로 찾은 자료는 K9 자주포에 관한 것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출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독일이나 미국 제품을 제치고 선택된 거였어요. 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단순히 포를 쏘는 장비가 아니었어요. 자동 사격 시스템,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K 전차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들이 더해져 있었거든요. 특히 산악지형의 특화된 기능들은 다른 나라 전차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읽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복잡한 군사기술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있었거든요. 능동방어 시스템, 하이브리드 파워팩, 모듈러 장갑.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군사 지식이 필요했어요. 저는 기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군사기술에 관한 입문서를 읽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3일째 되는 날 저는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이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기 수출국이었어요. 그리고 수출 대상 나라들도 특별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이들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거나 서방 진영의 주요 나라들이었거든요.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 품질이 떨어진다면 이런 나라들이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천샤오린의 비웃음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뚱뚱하고 덩치만 크고 목소리만 큰 친구.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느새 그 중국인 친구에게 인종차별적인 감정이 생긴 저를 발견했어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념공원에서 본 그 이름들을 생각했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4일째 되는 날 저는 드디어 핵심을 찾았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과 시스템 때문이었거든요. 징병제 시스템, 예비군 제도,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안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철갑, 총을 든 민초들, 용과 독수리의 이중방패. 이런 제목들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토론 하루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표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제가 준비한 이 모든 자료들이 정말 맞는 걸까요? 천샤오린이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K9 자주포의 사진들과 복잡한 그래프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PPT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할 내용을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천샤오린을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보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아니, 사실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거든요.
교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다른 전공 학생들까지 몰려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에 위축되지 않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공부가 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피터 교수가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토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충분히 준비한 것 같으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천샤오린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당당하게 입을 열고 있었어요.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국방 예산을 운영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량도 한국보다 훨씬 많고 자국 기술로 모든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중국의 군사력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진짜 자주국방이라고 부르긴 어렵죠. 교실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중국의 무기 수출량이 많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팔리고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중국 무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었거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진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목은 디지털 철갑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단순한 병력이나 장비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 하나, LIG 넥스원 같은 민간 기술이 융합된 AI 기반 드론, 3차원 전장관리 시스템, 그리고 SLBM이 장착된 잠수함까지. 저는 K9 자주포의 자동 사격 시스템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술이 곧 무기인 시대에 한국은 그 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천샤오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목은 총을 든 예비군이었어요. 한국은 징병제 기반의 유일한 민주국가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고 위기 시엔 전국적 예비군 동원체계가 작동합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방위 전력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이어서 저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설명했어요. 산과 강이 만든 천연 요새, 기동전과 게릴라, 전술에 최적화된 지형 구조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슬라이드를 꺼냈어요. 제목은 용과 독수리의 이중방패였어요.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전략축을 가진 동시에 KF-21과 천무, K9 같은 국산 무기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핵심 부품을 아직 러시아와 일부 유럽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토 나라들과의 규격 호환 문제,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천샤오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천사오리는 분명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였어요. 한국은 21세기형 군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병영 시스템과 병사 인권 개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군대로 가고 있죠. 단순히 센 군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강군입니다. 토론이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지고 있었어요. 리 피터 교수가 박수를 치며 말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국제정치의 학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잘했습니다. 천샤오리는 결국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천샤오린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정민우. 미안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네. 한국이라는 나라 다시 봐야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토론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안의 무관심과 편견을 이겨낸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기숙사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토론에서 이긴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히 군사력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과 기억에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기념공원에서 본 그 이름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증인들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내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니. 지난주 기념공원에서 본 것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거든요. 친구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어요. 서로 편견 없이 서로를 인정해주기로 했죠. 천샤오리는 중국의 관점에서, 저는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리피터 교수가 수업 시간에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난달에 본 토론은 진정한 학문적 토론의 모범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이었죠.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민우 씨,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여권에 적힌 국적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유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름방학 저는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기로 한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메모장을 열었어요. 진짜 기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는 거다. 이제 저는 그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 철학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창문 밖 뉴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 제가 태어난 그 땅을 향하고 있었거든요.